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은 하이, 끝은 하이, 하이에듀 송건웅입니다. 어느덧 16번째 날로 들어왔고요. 전력공학을 시작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력공학은 느낌이 어때요? 전력? 뭔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가? 딱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럼 이게 전선로를 타고 어디까지?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공학이라는 내용은요,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전선이 있을 수 있고요, 철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주가 있을 수도 있고, 변압기, 어떤 개폐기, 변전소,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학습하는 파트가 바로 전력공학이 되는 겁니다. 이 전력공학은요, 대부분 텍스트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암기만 조금 잘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져갈 수 있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게다가 텍스트가 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광칠 많이 할 거고요. 별표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전력공학이 끝날 때까지 챙겨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전력공학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높은 위치에서 전력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게 발전소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이 과정에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들어가기 전에 높은 위치에서 한번 세 가지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발전계통이에요. 발전하는 겁니다. 즉 전기를 만들어낸다. 수력, 화력,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대략 20kV의 전압을 생성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내 변전소, 이 발전소 내에 있는 변전소에서 이걸 멀리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20kV로는 어림도 없어요.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승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54kV, 345kV, 765kV로 승압을 시켜서 이런 전선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혹은 보통 고속도로나 산지 같은 데 가보면 여기 철탑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철탑이 있는 곳은 송전계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송자가 보낼 송자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송전한다.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54, 345, 765로 송전하다가 커다란 1차 변전소를 만납니다. 이 변전소는 변압기를 포함해서 여러 장치들이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4, 345, 765kV를 이제 점차 낮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154로 낮춥니다. 그래서 154kV로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송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송전이 시작되고 이제 2차 변전소를 만납니다. 그러면 154kV가 더 낮아져요. 강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22.9k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도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주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 친구를 봤을 땐 이건 배전계통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분배할 배자거든요. 그래서 보낼 송자, 전력을 일단 전국으로 뿌린 다음에 배전계통에서는 뭐 하는 거다? 각각의 수용가로 이제 보낼, 즉 분배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전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가 보이면 여러분은 배전계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22.9kV가 걸려있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2.9kV 특고압 위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배전계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용가로 도착하는 거죠. 근데 수용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휴지통처럼 생긴 커다란 원통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주상 변압기, 다른 말로 배전용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2.9kV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80V나 220V로 강압을 시켜서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이 계통이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발전계통, 송전계통, 배전계통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요 정도 틀은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재의 전개 순서가 발전계통 먼저 살펴볼 거고요. 송전계통 그 다음에 살펴보고 마지막에 배전계통 살펴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어떻게 오는지 그 흐름을 여러분이 쫙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 16의 첫 번째 필수 개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력 발전 등장하네요. 제가 발전 계통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력, 화력, 원자력이 있는데 먼저 수력 발전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 발전 뭐예요? 물의 힘으로 발전하겠다. 즉, 물의 위치 에너지를 수차로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차가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물을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회전을 하겠죠? 이러면서 얘가 회전의 힘을 얻고 여기에 코일을 시설하고 양옆에 여기 자석을 넣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수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의 출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P는 9.8 QH2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9.8은 물이 떨어지는 그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사용 수량, 즉 물 얼마나 사용했니? 유량이 어떻게 되니?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H는 유효 낙차입니다. 왜 그냥 낙차가 아니라 유효 낙차입니까? 자, 이거는 어떤 손실값을 고려한 낙차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율을 이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것이 기출문제로 등장하냐? 바로 기출킥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낙차 300m고요.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 퍼 세컨드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P는 뭐라고요? 9.8 QH2타죠? 그럼 바로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P라고 하는 것은 9.8에 곱하기 자, Q값은 뭐라고 해요? 사용 수량이죠, Q값이. 그래서 20 적어줍니다. 자, 20 적어주시고 곱하기 그대로 가면 돼요. 낙차값 적어줘야 되죠? H값이니까 낙차가 300이라고 합니다. 자, 300.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여기는 우리 유효 낙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실 낙차는 총 낙차의 6%라고 했으니까 300에서 1 마이너스 자 6%면 0.06이거든요. 06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 이타를 해줘야 되는데 효율이 두 개입니다.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이 각각 90과 98%, 수차 거 하나, 발전기 거 하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해 주셔야 되겠더라. 그러면 0.9 곱하기 0.98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수험생분들 중에 그냥 300만 적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답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실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48,750이 나오게 됩니다. 48,750 킬로와트가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속의 정리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별표 한번 칠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유량 Q는 일정하다는 정리. 아니 강사님 이것만 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유량이 뭐예요? 흐르는 물의 양이라 하여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력 발전에서 어떤 관을 타고 이 수차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관에서 유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연속의 정리라고 하고 우리는 공식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곳 면적이 엄청 크죠? 이곳은 면적이 어때요? 에게 되게 조그맣죠? 자, 여기에서 유량이 흐르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에게 여기서 유량이 흐르는 속도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유량 Q는 여기나 흐르는 게 일정하다. 아니 왜요? 여기가 면적이 더 크니까 더 많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크긴 한데 넓기 때문에 흐름이 느려요. 여기는 어떠냐면 되게 좁아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이나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이나 모두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A1과 V1을 곱한 것과 뭐가 같다? A2와 V2가 같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면적은 넓지만 속도가 느리고 면적은 작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속의 정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주고 무슨 정리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속의 정리입니다. 가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유형은 이 공식 자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즉, 이 공식에서 숫자를 주고 어떤 값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량의 표현과 해석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용어 정리합니다. 유량과 유량도가 뭐냐? 유량은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유량도는 날짜 순서대로 유량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날짜별로 하천으로 얼마만큼 유량이 들어왔느냐, 그거를 이제 나타낸 곡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황곡선의 별표를 쳐주시고요. 유황곡선은 1년 365일 동안에 하루 평균 유량을 큰 값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여 나타낸 곡선이다. 즉, 유량도를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나타낸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량도를 보면은 날짜 순서대로 유량의 크기를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 순서가 아니라 이제는 크기 순서대로, 유량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한 거다. 그것이 유황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량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하여 유황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곡선은 반드시 하향 곡선을 그리겠죠. 큰 날로부터 작은 날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향 곡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풍수량은 어때요? 풍부하다 이겁니다. 물이 정말 풍부하다. 평수량은 평범하다. 저수량은 물이 이거 좀 애매한데? 물이 좀 작은데? 그 다음 갈수량은 물이 없다. 야, 갈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 갈수량은 365일 중에서 355일은 이보다 내려가면 안 된대요. 즉, 이 정도 수치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갈수량이 되는 것이고 365일 중 275일은 이보다 내려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275. 그래서 각각의 185일, 95일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유량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암기해야 돼요. 며칠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냐를 암기했을 때 어떤 수량이냐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갈, 저, 평, 풍 암기합니다. 갈, 저, 평, 풍. 여러분 뭐라고요? 갈, 저, 평, 풍. 한 번만 더 할까요? 갈, 저, 평, 풍. 좋습니다. 자, 갈, 저, 평, 풍에서 365일은 우리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365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365에서 이렇게 355로 가려면 며칠 빼야 돼요? 마이너스 10이죠? 365에서 275 이렇게 가려면 며칠 빼야 됩니까? 마이너스 90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70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갈, 저, 평, 풍을 암기한 다음에 365에서 각각 10 빼고 90 빼고 180 빼고 270 빼면 그 값이 곧 이렇게 다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괜찮은 게 마이너스 10만 기억하시면 여기서부터는 90만큼 차이 나죠? 여기도 90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할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이 갈저평풍 암기하시고 365에서 각각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을 기억해 주시면서 내용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수량과 홍수량 보겠습니다. 고수량은 뭐냐? 매년 1, 2회 발생할 정도의 높은 수위의 유량이고요. 홍수량은 뭐냐면 범람 수위로 3에서 4년에 1회 발생할 정도의 높은 수위의 유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홍삼을 4년 동안 먹었다. 자, 여러분 상당히 민망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홍삼을 4년 동안 먹었다. 저도 4년 동안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 4일 먹어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출킥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OC로 1년간 계속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무엇인가? 자, OC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유량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수량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요?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면적만큼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 E, B 이 면적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1년간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더라. 정답은 면적 DEB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적산 유량곡선입니다. 적산이기 때문에 모두 누적하겠다, 더하겠다 이거죠. 하루하루의 유량을 누적하여 나타낸 곡선으로 댐 설계 및 저수지 용량 결정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별표 치시고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골 정답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댐 설계 및 저수지 용량 결정에 활용되는 곡선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은 고민도 하지 말고 적산 유량 곡선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수차 보겠습니다. 이 수차는요, 일종의 물레방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낙차 또는 유속에 의해 발생하는 수력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바퀴 모양의 수력 발전용 기계라고 합니다. 물레방아에 물이 떨어지면 물레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차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펠턴 수차, 두 번째, 프란시스 수차, 세 번째, 카플란 수차. 그러면 이 특유 속도, 즉 회전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냐? 카플란 수차입니다. 그 다음 중간 단계가 프란시스 수차, 제일 느린 게 펠턴 수차.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암기 킥 뭐라고 돼 있나요? 수영선수 펠프스 여러분 아시죠? 수영선수 펠프스. 펠프스 자동차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펠프스의 자동차. 이거를 영어로 하면 펠프스 카가 되죠. 그래서 갑니다. 펠프스의 자동차 카. 여러분 자동차는 느낌이 어때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카는 빠르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카플란 숫자가 제일 빠르다. 뭐가? 특유 속도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펠턴 숫자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펠프스 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유 속도, 다른 말로 비속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특유 속도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차가 어느 정도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특유 속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유 속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특유 속도, 다른 말로 비속도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특유 속도의 공식이 되는 것이고 n 곱하기 h의 4분의 5제곱분의 루트 p rpm이 됩니다. n은 수차의 전격 회전수가 되는 것이고 p는 출력, h는 유효 낙차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자, 여러분 이거 교재 보시면 암기킥 있죠? 원피스에 그 루피라는 친구가 나오죠. 주인공. 루피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하죠. 나는 루피인데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나는 뭐라고요? 루피입니다. 나는 루트피, 루피야, 루트피, 루피야.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해적왕이 될 거야. 그리고 파이팅 있게 한번 외칩니다. 아싸! 자, 오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싸! 자, 여러분 상당히 민망하고요. 다시 한번, 자, 원피스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유속도 공식입니다. 난 루피야. 해적왕이 될 거야. 아싸! 오싸! 오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상당히 민망하고 원피스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단골 정답 보고 넘어갈게요. 비속도가 높다는 의미는 유수에 대한 수차 러너의 상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 자체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 정답으로 비속도가 높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유수는 흐르는 물이고요. 수차 러너는 물의 힘을 받는 수차의 날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차의 특유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 요거 자체로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난 루피야. 해적왕이 될 거야. 아싸, 오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쯤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수력 발전의 기타 개념 한 번에 모아서 볼게요. 첫 번째, 흡출관이라는 개념 그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발전에 활용되는 유효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댐의 부속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단골 정답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흡출관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바로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나와요.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흡출관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한번 써보면 P는 9.8에 Q, H, 이타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흡출관을 쓰겠다는 것은 이 유효 낙차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출력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흡출관을 사용한다. 이렇게도 봐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합수조가 나옵니다. 조합수조는 뭐냐?
수차의 부하 변동 시 발생하는 압력 상승이나 압력 강화를 완화하여 수압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골 정답으로 조합수조는 수압관을 보호 역할을 한다. 요거 정답 체크하게끔 나올 겁니다.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압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댐에서 어떤 수차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댐이라고 하고 여기 수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프로펠러.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수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관을 보호하는 것은 조압 수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내용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캐비테이션 현상 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공동현상이 뭐예요? 이 공자가 빌 공자입니다. 비어있다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어떤 현상이라고도 하며 유체가 빠르게 흐르면서 수차 날개 주변에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댐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곳에 물이 세차게 올 거 아닙니까? 정말 큰 압력으로 오겠죠. 그럼 이곳에 어떤 수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이 얘를 때리면서 수차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너무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기다 보니 이 상태, 즉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돼요. 비어있는 공간, 진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차의 효율이 떨어진다. 즉 수력 발전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캐비테이션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높이를 낮추면 돼요. 이 물의 압력을 낮추려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흡출 수두를 감소시킬 것, 다른 말로 높이를 감소시킬 것, 완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높이 자체를 낮춰서 압력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럼 거품 덜 생기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단골 오답으로서 흡출수두를 증대시킨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흡출수두는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그 다음 내용 양수발전 살펴볼게요. 자, 이제 양수발전 보겠습니다. 전력이 남을 때 펌프를 가동시켜서 물을 위쪽 저수지에 저장해 두고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흘려보내 발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첨두부하에 대응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첨두부하는 최대 부하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한여름에 오후에 부하가 피크를 치거든요. 에어컨을 이제 많이 가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전력이 남을 때. 여러분, 그 야간에는 전력이 좀 저렴하죠. 심야 전력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력 소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발전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이 발전기를 멈추려면 다시 발전기를 기동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전기가 비교적 값싸게 거래가 되고, 그 남는 전기로 펌프를 가동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전기가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기도 쓰는데 여기 위에 올려놓은 물 있죠. 그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낙하시킵니다. 그리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저수지가 배터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적인 발전 방식을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양수 발전은 피크치를 대비할 때 사용한다. 자, 첨두부하 발전에 적합한 것은 뭐다? 양수 발전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에어컨 많이 킬 때 물 떨어뜨려서 전력 공급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2번 화력 발전 같이 볼게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만든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 방식이래요. 수력 발전이 물을 떨어뜨려서 그 낙차의 힘으로 터빈을 돌렸다면 이 친구는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물을 끓이고 강한 압력과 뜨거운 증기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력 발전의 열 효율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각각의 값들을 알려줄 거예요.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MH분의 860PT 곱하기 100%라고 되어 있는데 P는 전력이고요. 킬로와트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T는 시간이고 아워, 시간의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H는 석탄의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중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킬로칼로리 퍼 리터. 그 다음에 M은 석탄의 소비량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중유로 등장했다면 리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결국 우리는
2탄은 MH분의 860PT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킥 볼게요. 이 문제가 최근 CBT에서 자주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화력발전소를 시설하고 싶어요. 조건이 뭐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기사에서. 근데 최근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력발전소는 연료 수송, 냉각수 확보, 수요지와의 거리 등이 중요한 입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을 차단하는 지형은 적절하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골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불지 않도록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요거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 사이클 보겠습니다. 일단 열 사이클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갑니다. 자, 절탄기라는 게 나와요. 절탄기는 뭐냐면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골 정답으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절탄기 체크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제열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터빈에서 사용한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복수기는 뭐예요? 터빈에서 사용한 증기를 냉각해서 다시 물로 바꿔주는 장치. 그리고 여기서는 손실이 가장 크다. 그러면 손실이 가장 큰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복수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 정답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화력발전소의 가장 큰 손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기에서의 손실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열 사이클의 종류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고 어떤 사이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기본 사이클이에요. 다른 말로 랭킨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보일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석탄이나 기름으로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건 이제 뭐예요? 물이에요, 증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증기가 되는 겁니다. 증기가 나와요. 그럼 과열기를 만났는데 과열기는 뭐냐? 이 나온 증기를 더 뜨겁게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가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한다? 쭉 와서 터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터빈이 이 증기의 힘으로 회전을 하겠죠? 발전기랑 연결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기는 이제 버립니까? 아니요. 그대로 쭉 갖고 옵니다. 복수기라는 곳을 통과해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복수기 뭐였어요? 복수기는 증기를 다시 물로 냉각하는 장치라고 했죠. 여기서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물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급수 펌프로 인해서 쫙 이제 물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물입니다. 물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절탄기를 들어가죠. 우리 조금 전에 절탄기 뭐라 그랬어요? 보일러에 요 물이 다른 말로 급수거든요. 급수가 공급되기 전에 한번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조금만 어떤 에너지를 가해도 금방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절탄기는요, 일종의 예열 장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면 끓일 때도 물 받을 때 차가운 물로 끓이는 게 빨리 끓어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끓이는 게 빨리 끓습니까? 당연한 거죠. 미지근한 물로 끓이는 게 빨리 끓죠. 얘가 일종의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준다. 그런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탄기가 예열하는 원리는 뭐냐면 원래 여기 보일러에서 석탄과 석유를 뭐 떼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증기가 100% 여기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굴뚝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 것을 다시 끌어모아서 여기에서 한번 예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사이클을 이렇게 알아봤고 기본 사이클을 토대로 나머지 사이클도 전부 다 진행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생 사이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사이클 봤던 거 있죠? 거기에 급수 가열기만 추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급수 가열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만 추가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보일러에서 열심히 물을 끓입니다. 과열기, 여기에서 이제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증기가 이렇게 나와서 터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회전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를 이제 집중해 주세요. 급수 가열기는 뭐 하는 거냐면 증기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증기를 일부만 이쪽으로 가져와요. 뜨거운 증기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금고 있어요. 자, 머금고 있는 것까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다시 증기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증기가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증기는 복수기를 통해서 물로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물이 급수 펌프를 타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지금 뜨거운 증기 좀 빼놨죠. 여기서 물이 오죠. 예열하는 겁니다. 결국 급수 가열기도 보일러에 들어가기 전에 예열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가열하고 절탄기에서 또 한 번 가열한 다음에 보일러에 집어넣으면 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없다. 재생 사이클은 급수 가열기가 존재하는 것뿐 기본 사이클과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열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별거 없어요. 기본 사이클에서 뭐만 추가된 거냐면 제열기가 추가된 겁니다. 제열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똑같이 해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석탄과 뭐 석유로 물을 끓였다고 해볼게요. 자, 열심히 물 끓습니다. 증기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는 고압 터빈, 이 친구는 저압 터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터빈으로 쭉 증기가 들어가는데, 뭐야? 첫 번째 고압 터빈에서 증기를 일부 바깥으로 뺍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보일러로 보내는 거예요. 즉, 증기를 다시 한번 재열한다.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좀 식지 않겠느냐, 증기가. 그래서 첫 번째 터빈에서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증기가 가열이 되겠죠. 보일러 쪽으로 보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저압 터빈 쪽으로 보내서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가 쭉 이쪽으로 내려와서 복수기를 만나면서 증기가 뭐가 돼요?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물을 쫙 뿌려줘요. 어디로? 절탄기로. 그럼 여기서 다시 예열을 합니다. 보일러로 보내서 계속 이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열기가 있다 하여 제열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느낌 오시죠? 여기 제열기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증기가 오는 동안 좀 식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다시 가열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순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도 이쪽으로 가긴 갑니다. 근데 한 번 더 제열을 하는 구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위기상 뭐예요? 재생과 제열 모두 다 있는 걸 보니 급수 가열기도 있을 것이고 제열기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제열기 있고 급수 가열기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재생 제열 사이클이고 똑같아요. 보일러에서 물 끓이고 증기가 나와서 터빈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더 증기를 가열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발전기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일부 증기를 빼넣어서 급수 가열기에 보내고 그 다음 여기서 증기가 물로 바뀌고 여기 약간 열 모아놨죠? 여기 증기 모아놨죠? 여기서 뜨거운 걸로 다시 한번 물을 예열시킨 다음에 절탄기로 한 번 더 예열시킨 다음에 보일러로 보내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재생 제열 사이클이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특징은 뭐냐? 재생 제열 사이클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는 열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이클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하이킥 나와 있죠. 하이킥 중에서 그 열 효율이 좋은 열 사이클이라고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카르노 사이클, 두 번째 재생 제열 사이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카르노 사이클은 우리 안 했습니다. 왜? 이거는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로서 열 효율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건 뭐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밑에 보세요. 재생 제열 사이클 있죠? 화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이클 중 열 효율이 가장 좋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상적인 어떤 사이클로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카르노 사이클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사이클 중에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면 재생 제열 사이클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와 급수의 순환 순서 있잖아요. 그거 별표 3개 쳐주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이클의 대표적인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절탄기 나왔죠. 두 번째 보일러 거쳐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열기 거쳐야 되죠. 네 번째 터빈을 거쳐야 되죠. 다시 물로 바꿔야 되니까 복수기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절, 보, 과, 터, 복 이 순서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이킥 보시면서 단골 정답 별표 3개 치고 꼭 이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성 요소를 나열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 밑에 암기킥 잠깐 볼게요. 그 카리나가 내 이상형. 여러분 카리나 좋아하십니까? 카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 카리나가 내 이상형이다.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 사이클 이렇게 암기하는 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 개념 보면서 화력 발전을 마무리해 볼게요. 증기 엔탈피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속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유체의 공급량을 제어해서 터빈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자, 요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더 잘 나오는 건 단골 정답이라고 해서 증기 엔탈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증기 엔탈피란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이다 라고 여러분이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3번 원자력 발전 보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라늄과 같은 원자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뭐다?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들고 그걸로 터빈 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화력도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들어서 터빈 돌리고 원자력도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들어서 터빈 돌리는 거 이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인류는요 물을 끓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겐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제어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어봉, 다른 말로 제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어봉은 뭐냐면 중성자의 수를 줄이는 역할로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봉과 제어제에 좀 단어 설명을 넣었는데, 제어봉은 제어제를 봉 형태로, 이런 봉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 형태로 만드는 장치고, 제어제는 제어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혼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 같이 가져가 주시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중성자의 수를 줄이는 역할로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단골 오답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제어봉이라고 해서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을 것, 이거 오답입니다. 단면적이 커야 되죠. 그래서 제어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을 것, 오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감속제 보겠습니다. 이 감속제는요 원자로에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 열 중성자로 만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구비 조건을 물어봐요. 감속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니? 자, 첫 번째,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아 불필요한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즉 여기만 집중하면 되죠.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그 다음에 감속능과 감속비가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속능과 감속비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이 작아야 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단골 오답으로 등장하는 게 원자의 질량으로 클 것. 요거 이제 틀린 설명으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감속제는요 속도를 낮추는 관점이지 흡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 흡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제어봉은 어때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속제는 흡수의 관점이 아니라 속도를 낮추는 관점이기 때문에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등수형 원자로 BWR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로 내부에서 물을 직접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를 그대로 터빈에 공급하므로 별도의 열 교환기나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엔 단골 오답으로서 증기 발생기와 열 교환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돼요. 즉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죠.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왜 여기 알파벳을 써놨습니까? 왜 앞자를 따놨습니까? 자, 이것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BWR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가져온 거고, 자, 이어서 네 번째 고속 증식로 FBR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핵분열로 소비되는 양보다 더 많은 핵연료를 생성하며 증식비가 1을 초과하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식이라는 의미가 결국엔 어떤 연료를 태움과 동시에
또 다른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즉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소비되는 연료보다 더 많은 핵 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증식의 의미거든요. 증식비가 1을 초과한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BR은요,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바라봤을 때 이게 자주 나와요.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무엇이냐? 바로 고속 증식로입니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발전 파트가 모두 끝난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발전소에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끝낸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전선로를 통해서 어떤 송전계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전선로를 통해서 배전계통이 나올 거고요. 또 전선로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우리 수용가까지 오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송전계통을 학습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나면 뒤쪽에서 배전계통을 학습한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서 우리 집의 부하가 어떻게 되는지, 부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전력공학을 마무리할 겁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필수 개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4번 전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어디로? 우리 집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그냥 옵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이 매개체를 전선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이 전선이 오는 이 길을 전선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선로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 전선로의 굵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전압을 얼마나 갉아먹는데 그 전선이. 두 번째,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어떻게 되는데. 세 번째, 기계적 강도가 어떻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을 해서 이곳의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는 당연히 작아야 좋은 거고요. 허용 전류는 우리 여러분 엘리베이터 다 타보셨죠? 엘리베이터에 보면 허용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 중량이 1000kg이라고 되어 있다면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1000kg까지는 안전하게 운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이죠. 이 허용 전류는 뭐냐면 이곳에 전류가 예를 들어 100A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100A는 내가 안전하게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보증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 전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선의 굵기는 매우 굵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데는 이 세 가지를 꼭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그 밑에 암기킥 보세요. 여러분 전용기 아시죠? 전용기, 전용 비행기. 자, 일단 전은 없는데 전 없어요. 전용 비행기, 전용기. 자, 그래서 유명 인사들 보면 전용기 가끔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용기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전용기, 암기킥, 암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선에 그러면 어떤 전선을 사용하냐 이겁니다. 굵기는 이렇게 선정하고, 오케이, 굵기 선정은 끝났어. 그럼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데?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AC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어디 실무냐면 그 송전선로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송전탑 여러분 길 가다가 혹은 고속도로나 산지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쭉 뻗어나가는 전선이 달려있을 겁니다. 이 전선의 어떤 소재가 뭐냐면 ACSR이에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 그림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강철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송전선로에서는 주로 이 전선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딱 고속도로나 어디 길 가다가 이 송전탑의 전선을 보시면 저거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ACSR을 쓰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확보하면서 중량이 작아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송전선로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골 정답으로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ACSR은 바깥 지름이 크며 중량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굵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반드시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내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강심 알루미늄 연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ACSR과 똑같은데 여기에 지르코늄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조금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를 확보했다?
좀 더 내열성을 확보한 전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T만 붙이면 돼요. TACSR.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루미늄의 소량의 지르코늄, 여기서 끝났죠. 지르코늄 나오면 그냥 TACSR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은 뭐냐 물어본다면 TACSR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선의 표피 효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피 효과 느낌이 어때요? 뭔가 표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가 정확합니다. 이 전류, 이놈의 전류가요, 전선의 중심부로 흐르지 않고 전선의 겉면 쪽으로 몰려 흐르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선을 준비했어요. 이 전선을 보시면 겉면에서만, 아이고 이놈의 전류가 전선의 겉면에서만 흐르려고 그러네. 즉 이 중심부에선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값이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리고 다시 중심을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다시 전류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놈의 전류가 주변에서, 즉 겉면에서만 흐르려고 하는 특성이 있구나. 이것이 표피 효과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피 효과는 언제 증가합니까? 바로 이때. 주파수가 높을 때, 투자율이 클 때, 도전율이 높을 때, 전선이 굵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걸 물어봐요. 표피 효과의 증가 조건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모든 요소들이 다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증가하는 것만 찾아서 선택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하이킥 보시면 표피 효과 출제 유형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 깊이예요. 이 침투 깊이는 뭐냐면 표피 효과랑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전류가 겉면으로 흐르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표피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침투 깊이는 뭐냐면 전류가 얼마나 도체 내부로 침투했냐 이거를 보자는 건데, 만약에 표피 효과가 크다면 침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이 못하죠. 표피 효과가 큰 거니까. 그럼 만약에 표피 효과가 작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전류가 안쪽에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침투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즉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 델타는 표피 효과의 역수라고 할 수가 있고, 공식으로 쓰면 표피 효과 자체가 루트의 파이 F 뮤 K 이렇게 됩니다. 주파수, K는 도전율, 뮤는 투자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서로 반비례가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ACSR 많이 쓴다 그랬죠. ACSR 송전계통에서, 배전계통에서도 주로 쓰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저 친구 전선이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이렇게 단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즉 하나의 도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면적은 똑같긴 한데, 면적은 같긴 한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쪽에 소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것을 하나로 묶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얘가 단선이고 이게 연선이거든요. 단선은 겉쪽에만 흐르죠. 물론 얘도 겉에만 흐릅니다. 근데 얘는 작은 소선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작은 소선의 겉면에서 흐르겠죠. 근데 소선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부까지 효율적으로 도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연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선의 효과는 이런 표피 효과도 줄일 수 있지만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겉에만 흐르게 냅두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도 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중심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중심까지 온전히 사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연선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킥 잠깐 보면은 파프리카 암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파프리카 좋아하시나요? 파프리카. 그래서 표피 효과 쪽 보면 얘가 뭐예요? 루트의 리카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암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블의 연피손입니다. 연피손이 왜 발생하냐? 연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 손실, 즉 다른 말로 피복, 전선의 그 겉면, 피복의 손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연피의 맴돌이 전류, 다른 말로 와전류라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케이블의 연피손이 발생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단골 정답이라고 해서 케이블의 연피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가 흐르고요.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은 일종의 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두툼한 전선. 그냥 전선이 바람막이를 입은 거라면 케이블은 패딩을 입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켈빈의 법칙. 야, 이 친구도 정말 잘 나오죠. 송전선로를 가설할 때 경제성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더 저렴하게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우리 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원리이다. 즉, 전선의 굵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뭐라고요? 전선의 굵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친구 별표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5번 애자 보겠습니다. 애자가 뭔가요? 전선을요, 기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철탑 그리고 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절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과 어떤 철탑을 분리해 주는 어떤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애자련의 전압 분포가 나옵니다. 이 애자련은 뭐냐면 애자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거예요. 이게 애자거든요. 그럼 애자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이것을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의 전압 분포가 구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압이 가장 크게 걸리는 애자는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전압이 가장 작게 걸리는 애자는 전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 혹은 철탑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압이 가장 크게 걸리는 건 당연히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전압이 가장 작게 걸리는 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철탑과 가장 가까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압이 가장 작게 걸리는 애자는 전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 혹은 철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철탑이 있고 애자가 있고 전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전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철탑에서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걸려있죠? 그러면 이 철탑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왜? 여기 밑에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 있으면 감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자라는 친구를 통해서 전기적으로 철탑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애자련을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작게 보여서 그렇지 애자련 이거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물론 이제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 키만 합니다. 아니 강사님 키가 몇인데요? 제 키는요, 그러니까 대략 2m 좀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굉장히 크단 얘기입니다. 엄청 커요. 그래야 이 높은 전압을 혹은 큰 전류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최소 전압 분담과 최대 전압 분담, 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전압의 최대 분담 보시면 당연히 이 전선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게 부담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분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분담, 최소 전압 분담은 철탑에서 세 번째, 철탑 기준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그리고 전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게 애자련 10개를 기준으로, 즉 애자 10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전압 부담이 적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기 3분의 2 지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 됩니다. 약간 여러분 이 애자 있죠? 이 애자에서 살짝 위쪽 부분에서 끝나요. 이렇게 살짝 위쪽 부분.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은 어디냐면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끝납니다.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애자의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애자 자체를 정의를 할 수가 없고 그 위에 있는 거, 이 친구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기로 보통 이제 10개로 주어지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10개의 애자가 주어졌을 때 가장 전압 분담이 큰 거, 전선에 가장 가까운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전압 분담인 거는 철탑 기준 세 번째, 전선 기준 8번째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애자련을 보호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굉장히 큰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낙뢰 등에 의해 과전압이 발생하면 섬락이 일어나고 이때 형성되는 아크로 인해 애자가 손상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애자의 소호용 장치를 설치하며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소호라는 것이 이 아크를
죽이는 거예요. 아크가 이제 불꽃 발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소호는 아크를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소호각 혹은 소호환, 다른 말로 초호각, 다른 말로 초호환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각자가 뿔 각자고요. 이 환자가 고리 환자입니다. 그래서 혼과 링 영어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뿔 모양, 고리 모양. 그래서 여기 애자련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뿔 모양으로 커버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킹혼, 다른 말로 다시 소호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링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링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다? 아킹링, 다른 말로 소호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엔 애자련을 보호해주더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6번째, 전선의 안정화 요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댐퍼입니다. 댐퍼는 뭐냐면 되게 무거운 추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선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 이 전선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무거운 어떤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댐퍼고, 여기 보시면 전선이 쫙 있죠. 댐퍼를 여기 달아놓는 거예요.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 무거운 걸 달음으로써 여기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더라.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댐퍼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댐퍼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 고민도 하지 마세요. 전선의 진동 방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자, 이어서 오프셋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일부러 오차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오차를 줍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다르죠? 위치가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하고 갑자기 여기를 오차를 줬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차이를 줘야 이 위에 있는 애가 혹시라도 아래로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내려오면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를 주면 내려오더라도 이들이 서로 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오프셋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어떤 상호 접촉이나 단락을 방지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개념 7번 처짐 정도, 다른 말로 2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도가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맞아요. 자,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도 투입할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을 하나 잡고 쫙 하고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팽팽하게 당겨지지가 않고 이렇게 쳐져서 우리가 당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원래 일직선 대비해서 얼마만큼 쳐졌느냐, 그 수직 처짐 정도를 2도라고 하고 D라고 쓰는 겁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즉 철탑이 2개 있을 때 전선이 원래 이렇게 시설이 되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처진 형태로 가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대비해서 이만큼의 처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것을 2도 D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도는요 8T분의 WS 제곱이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T는 뭐냐면 어떤 수평 장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작용하는 어떤 당기는 힘.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전선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경간 S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8T분의 WS 제곱이 되고 우리 암기킥 교재에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제 우산이 몇 톤이라고요? 8톤입니다. 제 우산이 8톤이다. 뭐라고요? 이거 제곱. 그래서 제요. 자, 제곱에서 제 우산은요 8톤짜리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다시 한번 제 우산은 8톤입니다. 2도를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장력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T를 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T를 바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에서 T를 안 주고 뜬금없이 안전율과 인장 하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평 장력을 구해서 T를 여기 대입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전개를 해보면 수평 장력 T에다가 안전율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인장하중이 되는 것이죠. 이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당김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평 장력이 예를 들어 100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실제로 이 수평 장력이 100으로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율 이거 없으면 인장하중이 그대로 100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이나 어떤 눈으로 인해서 눈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100을 잠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여유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여유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뭐 대략 1.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110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당기는 거는 100짜리인데 인장하중은 우리가 110으로 설계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수평 장력 공식이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이다 라는 거 요거를 꼭 챙겨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선의 실제 길이?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전선 길이는 경관하고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죠. 이 S랑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처졌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라고 하는 L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다? L은요. 경관 S에다가 뭐를 더해요? 3S분의 8D 제곱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여러분 암기킥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8도 아시죠? 8도. 8도 하면 뭐예요? 비빔면이죠. 자, 근데 이제는 8도 하면 짜장면입니다. 어떤 짜장? 삼선 짜장. 제가 8도 삼선 짜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8도 삼선 짜장 만들었습니다. 제가 8도 삼선 짜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째 날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발전 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송전 파트 들어와서 그 중에 전선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계산 문제가 마지막에 조금 등장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앞쪽엔 어땠어요? 대부분 암기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치고 강조 드렸던 것만 한 번씩만 복습을 해주시고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